긍정적 생각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 면역력을 업시키는 멘탈 피트니스 훈련, 긍정 멘토 김남희 교수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귀닥터 TV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저희 소리귀닥터 TV는 귀 건강에 관련된 그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실제 귀로 인해서 문제를 갖고 계신 여러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학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신 건강이 가장 그 위험한 그런 그 현대인의 그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어가는 이런 그 아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특별히 이런 그 어떤 불안증과 우울증 또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그 어떤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신 건강에 아주 촉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남희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소리귀닥터 TV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한 2000년도부터 강의해서 지금 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전문 상담자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심리 상담을 다양한 내담자들과 함께 지난 20여 년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부터는 우리 사이 긍정회복 코칭센터를 개소해서 다양한 교육과 또 상담,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긍정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게 긍정심리치료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제 듣고 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그 심리치료, 심리학의 어떤 그 임상적인 그런 치료 접근 방법과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런 걸 우선 좀 한번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긍정심리치료가 무엇인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분야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심리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학은 특별히 행복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철학에서부터 많이 다루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인 내용인가 철학적 내용인가 저희가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리학이 처음에 철학에서 분리되어서 20세기 초반에 발달할 때는 심리학 자체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또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분야는 우리 지금 영재라고 하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 뛰어난 영재나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영역에도 심리학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정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역사상 초창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리학이 출발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큰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전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실 전장에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심리학은 이제 막 출발해서 전문가는 많지 않은데 그 군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일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경제적인 투자도 그런 부분을 마크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하는데 초반부에 완전히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분야로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영역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치우치게 되면서 심리학은 왠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심리학이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셀리그만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 긍정 심리학이 하게 돼서 우리가 이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학자시죠. 예,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도 사실은 우울증의 대가예요. 예, 이분이 처음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셨고요. 예,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전혀 이런 어떤 에너지 레벨이 없는 무기력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마틴 셀리그만의 그런 연구 분야였는데 이분이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고 굉장히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도 이렇게 진행하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울증이 잘 안 났잖아요. 예, 본인이 우울증에 걸릴 연구비는 많이 받았는데 결과가 안 나니까 예,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 눈에 이제 들어온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 낫는 사람들 중에서도 낫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우울증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 강점이라든지 잠재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분 눈에 이제 띄게 됐죠. 그래서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를 하고 또 그때 마침 이분이 2000년도부터 미국 심리학회 학회장이 되시게 되면서 이제 처음 본인이 학회장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틴 셀리그만과 그의 동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긍정심리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 여러 분야 중에서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긍정심리학을 관심 갖게 되셨는지? 네,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고 또 실습할 때 저희도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상담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환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제가 석사 과정 때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내담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또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확대된 그런 배경에서 내담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에서만 상담을 하면 내담자들이 약간 피해자의 그런 어떤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좀 자각하지 못하는 걸 저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의 개인적인 철학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긍정적인 편이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담자를 보면서도 그 내담자가 가진 강점이 저한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 내담자가 말하고 있지 않은 내담자의 강점이나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상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긍정심리학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유학할 때는 저는 1990년대 후반이었고 긍정심리학은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 나름의 상담법으로 그렇게 내담자를 이해하지만 내담자를 임파워링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슈퍼비전을 받으면 어떤 슈퍼바이저들은 저를 인정해주는 슈퍼바이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통적으로 상담하지 않는다고 이런 커멘트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하다가 남편이 공부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박사 과정을 제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시작했는데 2006년인가 그때 마틴 셀리그만이 연대에 와서 한국에서 최초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틴 셀리그만의 강의를 듣는데 정말 이 전류가 흐르는 느낌. 예, 제가 생각했던 거를 대가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줄 때. 진리를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네,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6년 그때부터 긍정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그 힘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의 이 책을 보니까 여기 이 멘탈 피트니스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이 용어가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체력 단련을 위해서 헬스를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는데 네. 멘탈 피트니스다. 그래서 네.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걸 트레이닝하는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긍정 심리학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한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이 한번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목표를 두고 과연 이 멘탈 피트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힘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탈 피트니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마음을 훈련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들 힘은 없으시죠. 네. 그렇지만 가벼운 것도 이제 계속 들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근육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실은 건강하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배워야 하고 배운다고 되지도 않고 이거를 나에게 맞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운동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멘탈 피트니스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의 차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설명서만 보면 핸드폰 이거 칩 끼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금방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건 어떠세요? 자전거 타는 거는 그냥 딱 듣고 나면 바로 탈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자전거는
필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내 몸이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의 질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 알아, 뭐 행복을 위한 10계명 뭐 그런 거 알아서 알긴 아는데 그걸 내가 실천하는 게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지식의 그런 성질을 제대로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행복에 관한 건 핸드폰 사용 설명서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보고 맞는 것, 틀린 것 구분할 수 있고 맞는 것도 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할 때 더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누군가 피드백을 해주면 훨씬 더 잘하게 되죠. 예, 그런 어떤 지식의 종류라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에 관한 것도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뭐 이제 네. 중 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그냥 머리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멘탈 피트니스라고 하면서 제가 20여년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해져 가는 데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플러스 라이프 모형이라고 해서 그림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발견한 거는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에너지가 사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받은 경험. 예. 사랑. 예. 저는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나 철학적인 단어나 형이상학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은 경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용납받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안, 이런 것도 이제 사랑의 경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거, 또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 자체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 컵의 얼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바라보고 하면은 그 얼음의 그 결정체가 모양이 달라지고 맞아. 물한테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실제로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런가요?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안아주면 품에 안기면 아이가 몸에 열이 떨어지고 아이의 그 증상이 호전이 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랑이 하나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에비던스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그거를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가 상담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지나온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지금 여기 와 있고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들이 오면 항상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저한테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알겠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누구누구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강점들도 보인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그 내담자, 제가 발견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을 제가 소개를 해주죠. 예. 네. 그럼 내담자들이 처음엔 되게 의아해해요. 그렇지만 점점 그 강점으로 자기 자신을 통합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플러스 라이프 모형에서는 긍정적인 나라고 거기 이제 제가 단계를 표현했어요. 긍정적인 나를 예, 발견하는 예. 거. 그래서 상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를 통합해 가는 거죠. 나는 문제만 가진 사람,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나를 빌딩 하잖아요. 네.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은 상담 현장에 와서 욕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 욕 많이 하고 남편들은 아내 욕 많이 하고 상사 욕 많이 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식 욕도 하시고 막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봐왔던 자기 주변의 인물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60대 내담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하는 걸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인생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길은 항상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시작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상담하는 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또 후회할까 봐 자기가 오늘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고 상담 받으러 왔다. 이제 그렇게 하신 내담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와서 계속 자기가 얼마나 실패한 인간인지를 저한테 계속 어필을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배우자를 잘못 만났고 자기 아이들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저한테 계속 어필을 하셨는데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새로운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내의 좋은 점을 생각하시게 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늘 자기 관점에서만 봤었는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관점 또 자녀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모델에서는 긍정적인 나가 진행되면 나를 보는 긍정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존중하는 너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존중하는 너가 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자신에 대해서 강점을 발견하면서 또 새로운 일들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발견한 건 그 단계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조금 더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둘 때가 됐다,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제가 어느 날 뭘 봤는데 거기 가서 저도 좀 봉사도 이제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이분이 이제 상담 그만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 또다시 사랑을 받고 또 에너지를 받고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발견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예, 그 다음에 멘탈 피트니스라고 하는 건 요런 과정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의 이야기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걸 지난 십몇 년간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실제로
긍정 심리학 수업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 수업을 뭐 이론적으로 심리학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안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안 행복하고 자살 시도하는 학생도 제가 계속 많이 만나고 이번 학기에도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업 커리큘럼을 개발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심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멘탈 피트니스의 그 훈련법이라는 게 좀 뭐 굉장히 굉장히 광범위하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훈련법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긍정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회복 탄력성. 예,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상황, 역경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회복 탄력성은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마음의 근력,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퀴터라는 태도가 있거든요. 퀴트는 역경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 내담자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러면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캠퍼가 있어요. 캠퍼는 캠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거기서 뭐 근근히 어떻게 버티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태도. 예. 뭐 그 정도의 힘만 발휘하는 게 우리가 캠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더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죠. 이거는 너무 커서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태도를 대하는 거지만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많은 학생들이 실연당해서 이렇게 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학생들이 울기도 하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공감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련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 사람이 너를 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에게는 그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쵸, 많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뭐 100번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그래, 그거는 팩트다. 100번을 해서 안 된 거. 그렇지만 너가 100번을 쓰면서 얻은 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예. 문제가 아니라 100번을 쓰면서 얻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런 것들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다시 취업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주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40대 중반에 주례를 했었는데 제가 주례를 했던 친구는 아까 그 실연당했다고 해서 제가 상담해줬던 그 친구는 제가 주례를 했었고 100번 떨어졌다라고 했던 학생은 그렇게 딛고 일어나서 또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전하면서 한 명 뽑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한 명 뽑는 자리에 그 친구가 뽑혔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면접 때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신의 역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예. 긍정적인 팁을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는 밥을 얻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이제 생각하는 방향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네. 언제나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 훈련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뭐 멘토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뭐 선생님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훈련 과정에서 뭐 어떤 그 본인이 실제로 좀 뭐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라 뭐 그럼 이렇게만 어렵죠. 이길 수 없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제로 멘탈 피트니스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하는지 뭐 한두 가지만 좀 네, 네, 알려주시면 네.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사랑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긍정적으로 보는 걸 저희가 이제 낙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관성에,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가장 저는 대표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두 단어가 낙관성이랑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긍정적인 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낙관성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존중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용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낙관성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낙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관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현실적인 낙관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관성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낙관성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어려움은 뭔지, 또 이 상황에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낙관성이고요. 그 다음 생각의 단계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되기 원하는 그런 희망은 어떤 건지, 그런 희망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 보지 않는 또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파악해 보고 그 상황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잘 되기 바라는 어떤 그런 요소는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건 현실에서 그 희망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점검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 이런 것까지가 낙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뭐 시험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 잘 볼 거야, 이거는 낙천성이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고요. 낙관성은 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는 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는 거죠. 되도록이면 제가 낙관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성취를 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해보고, 내가 이만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니까 이건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낙관성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 그 다음에 뒤집어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구체화시키는 뭐 그런 훈련들이 낙관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낙관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낙천적인 거를 그쵸. 그냥 같은 수술을 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우리는 원래 부정성이 되게 높아요. 네. 예, 쉐드 햄스테드라는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3배 더 많은 거죠. 네. 예. 근데 또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랑 마샬 로사다라는 학자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 기업에서 왜 실적이 높은 팀과 실적이 저조한 팀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실적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인 그런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3배 많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우리 부정적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비법이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훈련들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낙관성 올리기 훈련, 그다음 감사 표현하기 훈련, 강점 발견하기 훈련, 나다움 찾기 훈련, 즐거움 더하기 훈련, 마음의 면역력 키우기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훈련들은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그런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고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심리 검사를 해보고 끝나고 나서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의 우울도가 많이 내려가고 행복도가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존중하는 너가 되기 위해서도 다양한 훈련이 있어요. 마음의 온도 조율하기, 뭐 친밀감 쌓기, 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격려 증진하기, 누군가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용서 베풀기. 대인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앙금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용서 훈련. 한 가지만 좀뭐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용서 어떻게 용서 베풀기 네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19가지 훈련 중에서 가장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는 게 용서 훈련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용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용서랑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화해인 것 같아요. 예. 화해. 예. 여러분,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하면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용서의 개념? 네. 그래서 용서, 그래서 화해는 그냥 서로 그냥 좀 그냥 봐주는 거고 나도 만큼 참고 너도 만큼 참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내 자신이 그야말로 뭐 바뀌는 거겠죠. 뭐 그런 게 용서가 아닌가. 그래서 미운 감정이 네네. 조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저는 발견한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 뭐 용서에 대한 개념인데 저는 달라이라마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참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은 용서가 누군가랑 연관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내가 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용서를 못한다든지. 조건적. 예, 조건적으로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석에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누군가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라는 개념은 운전대에 나무를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무를 운전대에 앉혀놓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데 달라이라마의 용서는 그 사람과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게 용서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용서를 연구했던 프레드 러스킨 박사도 182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용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삶이 허락해주지 않았을 때에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 누군가 나한테 뭐 잘못해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기보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죠. 제가 이제 좀 오늘 뭐 첫 시간이고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 책도 좀 보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내가 그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까. 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몸은 내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에 그 필라테스를 하는데 네.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세가 안 좋았던가 그리고 그게 뭐 숨쉬는 방법 뭐 걸어가는 방법 뭐 잠잘 때 그 자세 뭐 이런 모든 자세가 그게 참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을 받고 하면서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것도 좀 좋아지는데 생각하는 방식은 그냥 본인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했던 거, 또 교육받았던 거,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드는 대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맞아요. 이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 그럼요. 아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잖아요. 긍정심리학에는 인지행동 치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금방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 사고라고 해서 아까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50%는 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메타코그니션에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각하면 예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누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우울하면 그냥 자버리고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걸 그냥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건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게 하고 이 공간에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이 선택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 아니라 건강한 반응, 해야 하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선택력을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원장님이 그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돌을 깨우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서 깨달음이 또이 귀에 관련된 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이런 그 긍정심리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어떤 이 심리적인 상태가 건강해지면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행복한 삶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보고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오늘 이거 들으시면 좀
나도 굉장히 참 저런 훈련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좀 부탁을 좀 실제적인 사례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케이스별로 그렇죠. 뭐 어떤 그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그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